안녕하세요. 오늘 내부 채용의 이해라는 주제로 이케아 사례 발표를 진행할 한은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이케아 코리아에서 채용 담당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 저의 개인적인 동기도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졸업 이후 회계팀 아르바이트 업무를 하면서 2년이 다한 회사에서 몇 번의 내부 채용을 거쳐 경력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이케아에서도 인사 담당자로 입사하여 내부 채용 과정을 거쳐 현재 채용 매니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저를 포함하여 많은 조직원분들 그리고 회사가 느낄 수 있는 내부 채용의 장점을 좀 더 많은 인사 담당자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컨텐츠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조직이 내부 채용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케아의 비전 및 인사 철학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본 내용으로 이케아 내부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실제 내부 채용을 통한 성장 사례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내부 채용에 대해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MZ세대의 커리어 인식 변화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 30대 조직 구성원의 약 70%는 다양한 직무 및 업무 경험을 쌓고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실제 내부의 이동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진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은 불확실성 시대에 더 슬림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추구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필요한 인원을 제때 채우지 못하는 미충원율이 7.7%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내부 인재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채용에 빠질 수 없는 키워드인 AI의 활용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텐데요. AI 기술이 빠르게 채용 과정에 도입되면서 효율적인 접근과 인간적인 접근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고 구성원을 조직 안에서 성장하고 커리어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주체로 바라보는 내부 채용이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채용을 인재 성장 및 이동의 주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케아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생활을 만든다 라는 비전으로 1943년 스웨덴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에는 당연히 함께 일하는 코워커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케아의 인사 철학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와 같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는데요. 특히 업무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라는 부분이 내부 채용 운영에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케아 코리아의 내부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 단계별로 내부 채용의 특징 및 고려사항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전달드리겠습니다. 채용이 필요한 포지션이 생기면 채용 방향성 및 필요한 논의를 하기 위해 채용 담당자, 채용 포지션의 라인 매니저, 그리고 담당 팀의 인사 담당자가 함께 스타트업 미팅을 진행합니다. 특히 이 미팅을 통해 이 채용에 지원이 예상되거나 혹은 지원을 독려할 수 있는 핵심 인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내부 인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에 따라 내부 후보자 및 관계자와의 접촉, 외부 채용 노출 및 공고 집행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후 잡 포스팅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케아의 모든 포지션은 내부 포털에 필수적으로 오픈해야 됩니다. 또한 이케아 코리아는 내부 채용을 위한 별도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해당 직무에 대한 현직자 인터뷰, 채용 포지션의 라인 매니저 인터뷰들을 공유하면서 지원을 독려하고 미래의 잠재적인 후보자분들에게도 포지션 공고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킵니다. 다음으로 지원서 접수와 함께 지원자의 현재 라인 매니저가 레퍼런스를 공유합니다. 레퍼런스 내용에는 지원자의 현재 직무 수행의 정도, 리더십 및 역량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리포트 형식으로 기술하는데요. 이 리포트는 채용 매니저의 라인 매니저 및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되며 이 내용은 채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면접 과정은 실무 인터뷰, 리더십 인터뷰 및 필요에 따라 직무 심화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내부 지원자의 인터뷰는 단순히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자리가 아니라 본인의 성장 의지를 조직에 어필하고 성장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내부 리더와의 네트워킹을 하는 기회가 됩니다. 내부 후보자는 이 과정을 통해 경험과 지식을 얻고 조직은 현재 및 미래 포지션 후보군을 탐색하며 성장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면접 결과의 공유는 합격한 직원 및 탈락한 직원에게 모두 중요하게 전달됩니다. 우선 탈락한 직원들에게는 인터뷰를 진행한 매니저가 직접 연락하여 인터뷰 피드백을 전달하면서 이후 성장 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지원자에 대한 합격 통보도 중요하지만 이후 타 부서로 직원을 보내야 하는 현재 팀의 상황을 생각하여 최대한 빠르게 팀에게 결과를 전달하고 적절한 이동 날짜에 대한 조율을 하게 됩니다. 처우 및 인사 이동 날짜가 확정되면 오퍼를 진행하고 인사 이동에 대한 전사 공지 및 온보딩을 준비하게 됩니다. 특히 내부 이동자의 온보딩은 대체로 매끄러운 편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내부 채용이 가지는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케아 코리아에서 볼 수 있는 내부 채용을 통한 성장 사례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현장직에서 관리직 및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하신 분들의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케아 매장에서 가장 큰 팀인 푸드, 세일즈, 고객 지원, 그리고 물류팀에서 일반 직원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현재는 각각 본사 재무팀의 비즈니스 전략 운영 스페셜리스트, 세일즈팀의 내부 마케팅 및 판촉 책임자, 인사팀의 고용주 브랜딩 및 소싱 리더, 그리고 물류 프로젝트 매니저로 업무하고 계십니다. 또한 본사를 기준으로 내부 채용을 통해 현재 포지션으로 이동한 비율은 74%, 그리고 이 중 34%가 예시에서 보신 것처럼 매장 코워커 업무로 이케아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부 채용 과정과 결과가 있기까지는 많은 부분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 승계 계획과 피플 리더 역할의 중요성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승계 계획이란 조직의 핵심 역할에 공백이 생겼을 때 그 자리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전략입니다.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의 인재를 미리 발굴하고 그 인재를 성장시켜 자연스럽게 다음 역할로 이어지게 하는 과정인데요. 조직은 팀원과 라인 매니저의 정기적인 대화와 구조적인 평가를 관리하는 승계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이는 내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조직 구성원이 내부 채용 프로세스를 신뢰하고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부 성장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인재를 키워서 조직 전체에 기여한다는 피플 리더의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이동이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내 좋은 예시 및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요. 특히 아직 내부 채용 및 이동이 활발하지 않은 조직이라면 일부러라도 내부적으로 채용된 인재가 핵심 포지션으로 이동하고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발전해가는 모습을 조직 구성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예시가 가장 강력한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케아 내부 채용에 대해 공유 드렸는데요. 더 좋은 인재 채용과 양성을 고민하시는 인사 담당자분들과 조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수홈데코 HR팀장 전승미입니다. 오늘 스펙을 넘어 경험이 만드는 내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저의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각 회사의 채용 과정에서 스펙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HR 담당자님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저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진짜 직무 경험을 선물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한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가 직접 운영했었던 가상형 인턴십 한솔 드림버스 컴퍼니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 기반의 인재 육성이 얼마나 큰 가치를 만드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7년 한솔 로지스틱스에 입사를 해서 인재 개발과 평가, 보상을 담당을 했었고요. 이후에 한솔 홀딩스에서는 채용과 육성, 조직 문화의 전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한솔 홈데코에서 HR팀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HR 경험들이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한솔 드림버스 컴퍼니 이 프로그램에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좀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총 6개 항목으로 파트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또 제가 경험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HR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한솔그룹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은 1965년 제지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유통, 화학, 물류, 건자재 등 좀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과 함께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저희는 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솔그룹은 약 5,000명의 임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6.8조, 영업이익은 0.4조 정도의 규모의 사업을 한 50개 정도, 약 국내외 50개 정도 사업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전통적인 좀 제조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할 수 있긴 한데 내부에서는 늘 새로운 시도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ESG 경영이나 디지털 전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채용 시장의 현실을 좀 간략하게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25년 3월 기준으로 청년들의 실업률이 7.5%로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좀 그냥 쉰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40만 명을 넘었죠. 그래서 동시에 이제 기업들의 채용 트렌드도 굉장히 크게 바뀌고 있는데요. 작년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1위가 그 조직 문화 적합성입니다. 무려 77%나 차지를 했는데요. 이제는 뭔가 스펙보다는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잘 맞는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보면 신입보다는 이미 조직을 경험해본 경력직 채용을 조금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일할 기회 자체를 좀 얻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했던 거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실질적인 경험을 주면서 또 기업은 검증된 인재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023년부터 정말 좋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이제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자면 청년들에게는 직무 경험을 또 기업에게는 인재풀과 이미지 제고를 좀 동시에 제공하는 상생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은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 지원형, 기업 탐방형처럼 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핵심은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일단 경험해보자. 청년들에게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 사업은 2023년도에 이제 2만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올해까지 5.7만 명까지 인원수가 좀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앞으로 좀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3년 동안 실제로 실행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좀 좋은 기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3년도에 한솔그룹에서 해당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당장 채용하기는 사실 어렵더라도 우리 회사에 대해 미리 알고 또 잠재력을 가진 인재들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우리의 또 일하는 방식을 보여주면 언젠가 한솔을 또 먼저 기억하고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었습니다. 사업의 방식은 다양한데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처음 이 사업을 마주하고
코멘토라는 저희가 운영업체 이제 대표님과 그 전에도 같이 업무를 하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솔과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며칠을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 끝에 만든 게 바로 이 한솔 드림버스 컴퍼니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솔 드림버스 컴퍼니라는 가상의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채용의 절차를 거치고요. 그리고 실제 그 면접을 거친 청년들이 2주 동안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받은 후에 한솔그룹에서 프로젝트, 실제로 업무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현직자 멘토들과 4주 동안 함께 일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신입사원 입문교육 그 커리큘럼을 일부 반영을 했을 만큼 좀 진정성 있는 경험을 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한솔그룹에서도 공채 채용을 했을 때 그 입문교육 과정이 한 2주 정도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일부 반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좀 기획을 하면서 저도 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가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진짜 가치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고민 끝에 답을 내린 건 이 한솔 드림버스 컴퍼니를 통해서 한솔에 꼭 채용되지 않더라도 이 청년들이 다른 기업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돕고 싶다. 이게 주 핵심 가치였고요. 그래서 최대한 현업 중심의 피드백을 강화하고 우리의 노하우를 담아서 기억에 남는 경험을 만들어 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드림버스 컴퍼니라는 하나의 표준화된 모델을 만든 거라서 사실 다른 기업들도 앞에 이제 명칭만 바꿔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시장 확장성까지 반영을 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운영 방식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주간의 사전 직무 교육, 1주차는 공통 기본 교육을 하고요. 2주차는 그 참여하는 인턴의 그 직무의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초 교육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4주간의 메타버스 인턴십을 진행을 하고요. 팀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이제 4주 동안 매주 멘토에게 보고하고 또 동료와 협업하고 최종 발표까지 전체 과정을 매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루는 저희가 취업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코칭해주고 또 본인이 이 한솔 드림버스 컴퍼니에서 경험한 것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런 전문가의 코칭까지 반영을 한 풀코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좀 이루고 싶었던 목표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기업은 검증된 왜냐하면 그 4주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한다면 어쨌든 저희 현업에 있는 멘토와 실제 업무를 수행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어떤 역량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좀 검증된 인재풀을 확보하는 것이었고요. 또 이를 통해서 기업 인지도와 또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이런 직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좀 확신을 얻게 되도록 하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인재육성 생태계를 구축을 해서 ESG 사업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저희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인턴십이라고 하면 보통 기업이 일방적으로 주고 청년이 뭔가 받는 이런 구조를 떠올리는데요. 사실 청년들이 배우면서도 기업도 배우고 또 멘토가 가르치면서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하는 그런 구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 측면에서 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채용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었고요. 참여 청년들이 미리 저희 조직에 대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입사 후에 온보딩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턴들이 과제를 정말 열심히 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멘토들도 인턴들 덕분에 우리가 더 자극을 받았다. 이런 형태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구나.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좀 개선할 수 있구나. 이런 좀 자극을 받기도 했고요. 또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뭔가 멘토들도 그리고 우리의 조직도 같이 실질적인 공유와 좀 코칭 체계를 잡으면서 같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참여 청년들이 요즘에 워낙 뭐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이 이제 청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경험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저희 이제 기업의 좀 브랜딩 효과까지 톡톡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운영 현장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사진을 보면은 아바타들이 막 회의하고 발표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저희가 처음에 이제 소개하는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의 장소이기도 하고, 실제로 본인들이 수행하는 과제들을 발표하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사실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이다 보니까 몰입도가 너무 낮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좀 했었는데, 사실 막상 들어가 보니까 참여자들의 몰입도가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도 현장을 보면서 요즘 세대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구나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도 실제 멘토로 좀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도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주도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서 마지막 모임을 오프라인으로 가졌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인턴들이 그 당시에 제가 팀장님이라고 불렸었는데, 팀장님 마지막 보고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 카톡을 보내는데 너무 이게 찡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도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 메타버스로 막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막 우는 친구도 있었고, 중간에 카메라를 끄고 막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친구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 공간이 좀 몰입이 안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더 친밀하고 그 압축한 그 관계가 좀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실제로 해보니까. 그리고 실제 이 멘토로 참여했던 현업에서는 이런 사업을 기획한 고용노동부에 칭찬 민원이라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피드백도 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참여 인턴들이 자발적으로 유튜브 컨텐츠라던가 수기 공모전에 참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프로그램이 좀 바이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직무를 할 수 있는 거지라는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했던 그 인사 쪽의 직무와 어떤 결과물, 그리고 실제로 우리 내부에 어떤 자료를 줬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포함을 했는데요. 저는 이뿐만이 아니라 이 과제에 대한 피드백, 어떤 부분을 잘했고 어떤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회사 생활의 노하우까지도 조금 피드백을 매주 해줬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좀 고마워하기도 하고 이 친구들한테 좀 기억에 남는 경험을 준 것 같아서 좀 뿌듯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기존 인턴십과 한솔 드림버스 컴퍼니가 어떻게 다를까를 좀 자세하게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전통적인 인턴십은 보통 좀 이런 모습이죠. 일단 OJT 리더가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복사나 자료 정리 이런 단순 보조 업무를 주로 좀 하게 되고, 또 물리적으로 지역적인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또 8시간 풀타임으로 근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학업이나 좀 아르바이트랑 좀 병행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드림버스 컴퍼니는 완전히 다릅니다.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서 전국 어디서나 참여가 일단 가능하고요. 또 실제로 비즈니스 과제 수행을 매주 멘토한테 보고하고 또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압축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인턴은 3개월, 6개월, 1년을 하지만 4주 동안에도 나만의 포트폴리오, 내가 실제로 수행한 직무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하루에 5시간으로 제가 유연하게 시간을 운영을 했다 보니까 학업이나 취업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좀 병행이 가능해서 좀 다들 참여하는데 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5시간이라고 하지만 청년들이 과제를 잘 수행하고 싶다 보니까 본인의 시간을 더 투자를 많이 해서 좋은 결과물을 좀 내려고 노력을 더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실제로 이 경험이 나만의 경험에 대한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 문제 해결에, 기업의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하는 동반자로서 또 기업은 청년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운영 성과인데요. 저희가 6차수에 걸쳐서 3년 동안 누적 750명의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만족도가 참여자는 4.8점, 멘토는 4.7점으로 거의 만점에 가까운데요. 지원자 경쟁률은 평균 10대 1 정도로 꽤 높은 수준이었고요. 이게 입소문이 나면서 요즘은 저희한테 먼저 언제 다음 기수를 모집을 하냐 이렇게 막 묻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23년 이제 초반에 이제 저희가 실행을 했을 때 꽤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서 저희가 기업 수기 공모전에서도 최우수상,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숫자보다 저를 조금 더 감동을 시켰던 거는 기업의 이미지 변화였는데요. 저희 한솔그룹은 이렇게 안정적이고 무난하다라는 좀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을 지원하는 그리고 소통하는 또 변화지향적인 이라는 기업으로 좀 인식이 바뀌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후기는 더 인상 깊었는데요. 이 경험 덕분에 나의 진로가 확실해졌다. 그리고 나의 이렇게 전문성을 이렇게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문성을 키웠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HR을 하시면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사실 가장 큰 보람을 느끼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한솔 드림버스 컴퍼니는 기업의 혁신, 그리고 청년의 성장, 그리고 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이뤄내는 정말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에 좀 직접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이 청년들이 계속해서 내부에서 일자리에 바로 들어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기여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에서는 또 ESG 평가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한솔 홈데코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단순히 청년 인턴십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멘토로 참여한 저희 회사의 이제 멘토들을 사실 멘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멘토 대상을 한솔 홈데코는 리더 후보자를 좀 선정을 해서 성장의 기회를 주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팀을 이끌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또 피드백을 설계하는 과정이 실제로 팀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좀 훈련의 장과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팀장 역할을 맡아보면서 팀원들이 소통을 하는데 어떻게 피드백을 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좀 많이 배웠고 또 막상 역지사지 나의 팀장님이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힘들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좀 많은 거를 깨닫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들의 한 75% 정도는 재참여를 요청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안에서 내가 성장을 했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청년과 리더 후보자, 또 조직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강력한 좀 강점을 가진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솔 드림버스 컴퍼니 후기인데요. 멘토들은 인턴들 덕분에 자극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청년들은 잊을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이고 또 사회생활 시작하면 꼭 연락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청년들이 성장하는 만큼 멘토도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아마 발표를 들으시면서 좀 궁금했던 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자주 묻는 질문들만 정리를 했습니다. 참여 자격과 선발 기준은 15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총 6주 프로그램에 참여자들에게는 100만 원의 참여 수당이 지원이 되고 멘토에게는 리더 수당 4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채용 연계가 꼭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내부에서 이제 일경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채용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고요. 다만 이게 실제 채용과 좀 연계를 해서 우수인재 풀을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제 마음을 좀 가장 크게 울렸던 메시지 하나를 여러분과 좀 공유하고 싶은데요. 한 참여 청년이 저한테 이런 말을 좀 했었습니다. 팀장님, 저 드디어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굉장히 좀 뭉클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바랬던 변화가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단순히 일자리를 만드는 걸 넘어서 누군가의 삶에 작은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경험은 씨앗처럼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서 청년들의 재능을 꽃피우고요. 그 꽃이 꼭 한솔의 품이 아니더라도 세상 어디에서든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한솔은 그 성장의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도 좀 작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직에서도 청년들이 씨앗을 뿌리내리고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내일을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어에서 스태프 디비전과 피플 앤 컬처 팀 리더 맡고 있는 윤성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채용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저희 제목은 한 번의 성공보다 여러 번의 실패를 채용합니다 라는 제목을 잡았고요. 이 제목을 잡은 이유는 저희가 채용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채용에 대한 철학,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 그리고 채용과 관련된 최근의 트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저는 앞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인사 전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12년 동안 HR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페이어라는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페이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이 사진과 같이 포스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뭔가 물건을 주문하시거나 아니면 음식을 주문하셨을 때 사장님들이 무언가 결제하시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 기계를 포스, 포인트 오브 세일즈라고 부르는데요. 저희는 이 기계를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는 클라우드형 포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직원 수는 한 200명 정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 19년에 세워진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누적 투자 500억 정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채용에 대한 되게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문자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시거나 뭔가 서류 접수를 내셨을 때 이런 문자를 정말 많이 받으셨을 거고, 최근에 뭐 뉴스를 보더라도 뭐 1000번 이상 지원했다든지 아니면 100번 이상 면접에 실패했다든지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경험은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제가 실패에 대한 내용인데 실패는 커리어의 필수 과정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있는 회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12년 정도 일을 하면서 이직을 한 4번 정도 했었고 저도 지금의 회사에 오기까지 아니면 전 회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저도 얼마만큼 실패를 많이 해봤을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뭐 제가 잡코리아에 지원했던 거나 아니면 아니면 원티드에 지원했던 걸 좀 봤는데 꽤 많이 실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면접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원티드 기준으로 했을 때 50개 이상 회사를 꽤 많이 지원했었고 저도 실패를 많이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료들을 기반으로 몇 가지 숫자들을 정리해 왔어요. 그래서 15, 11.3, 7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15는 스타트업 기준 했을 때 합격까지 평균 면접을 몇 번 받느냐입니다. 이거는 서류 접수에 대한 서류 탈락 숫자를 제외하고 있어요. 그래서 15번의 면접을 봐야만 한 번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5년 5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금 청년층이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11.3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졸 이상 청년은 8.8개월 정도 걸리고 있고 고졸 이하 분들은 1년 4개월 정도 걸려서 청년들은 11.3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회사를 가더라도 신입분들, 그러니까 1년 내 신입분들은 이직률이 거의 70%에 달해요. 어렵게 회사를 갔는데 70%가 1년에 이직한다는 건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런 걸까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제 채용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요 질문들일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할까? 그리고 페이어는 어떤 기준으로 채용할까? 요 두 가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뷰 하시면서 탈락한 사유를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회사마다 무언가의 기준들을 가지고 채용에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인지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화적 적합성이라고 부르는 컬처핏. 요즘엔 팀핏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크게는 스타트업이 회사를 보는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페이어는 경험을 위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채용 철학에 대해서 한번 고민했을 때 이 문장들을 좀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의 성공보다 여러 번의 실패 경험을 채용한다는 걸 모토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학교를 나왔냐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가졌냐보다는 일에 대한 태도와 관점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해왔는가 보다는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요 그림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아예 반대의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실패도 성공의 과정이고 성공도 어떤 큰 성공의 과정, 목표의 과정에 따르면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거는 어떤 얘기냐면 여러 번의 실패를 했다는 거는 더 많은 시도를 했다는 얘기고 그거는 더 많은 배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해보거나 한 일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뭔가요? 아니면 다시 해본다면 어떤 것들을 해볼 것인가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접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보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희 회사에서 어떤 것들을 보느냐는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우리는 실패해서 그 사람이 어떤 걸 배웠는지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을 어떻게 더 적용하고 있는지 개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본인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중점으로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번의 실패해서 배운 사람이 한 번에 성공한 사람보다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의 특성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중점을 두고 있는데 왜냐하면 스타트업도 꽤 많은 실패 경험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건 시장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본 사람이 중요하고 그 시도를 통해서 작은 성공들이 일어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페이어의 핵심 가치이자 세계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2024년에 처음으로 이런 채용 철학들을 조금 더 가시화하는 작업을 거쳤는데요. 저희 채용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커스터머 obsession입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시장의 특성상 고객을 얼마만큼 잘 아느냐가 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분들을 거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객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 고민을 우리가 뭘 해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의 커리어에서 어떤 경험이 될 건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큰 원은들과 작은 원들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원은 지향점, aim이라고 정했고요. 가운데 있는 것들은 마인드셋, 생각, 그리고 가장 큰 원은 액션, 행동이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향점부터 행동까지 쭉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지향점에 있어서 make a lasting difference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 순서대로 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도 이렇게 작은 원에서 큰 원으로 커져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옵세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를 해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를 집요하게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즐기는 사람이냐, 그리고 그걸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고객의 문제를 누구보다 깊게 이해하고 해결할 사람이냐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을 인터뷰 단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검증하고 있고 질문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느냐가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 데이터는 저희가 24년에 저희 회사에 지원한 분들의 숫자와 서류 합격한 분들의 숫자입니다. 저희가 24년에 11,000명 정도가 지원을 해주셨고요. 서류 합격한 분은 2,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가 서류를 합격하셨죠. 이 이후에
얼마만큼 더 합류한 사람이 있느냐는 또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요 숫자만 보더라도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커리어는 실패의 과정의 연속입니다. 11,000명의 지원자들이 실제로 지원을 하더라도 실제로 서류까지만 가는 것만 해도 20%의 확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얼마나 많이 시도해야 되고 얼마만큼 실패했느냐에 대한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막상 그러니까 서류 합격하고 인터뷰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질문들은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팀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팀 프로젝트에 본인의 역할 기여도는 어떤 건지, 이런 질문들이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면접 경험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는 질문을 잘 했는데 왜 나는 합격하지 않았지? 혹은 회사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뭐지? 그리고 모범답안은 뭐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겁니다. 근데 회사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런 질문보다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쉽게 비교해서 제가 표로 정리해 왔어요. 그래서 왼쪽이 스펙 중심 질문이고 오른쪽이 성장 중심 질문입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예를 들면 스펙 중심 질문을 제가 던진다고 쳤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전공하신 뭔가 전공들이 있을 테니까요. 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성적은 어떤가요? 그리고 전공을 왜 선택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실 거예요. 네, 저희는 좀 다른 것들을 질문합니다. 전공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했던 사례가 뭔가요? 라는 식으로 단순히 뭘 했나요?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보다는 그 사람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뭔지, 그리고 전공에서 배운 것은 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해 나가려고 하는 건지 등의 질문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스펙 중심 질문을 저희도 많이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회사에 합류하고 나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느냐를 꽤 오랜 기간 지켜봤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확신했던 거는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스펙보다는 그 사람이 일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생각,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는 성장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성장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질문들을 이렇게 성장 중 질문으로 설계를 해놨고요. 저희가 면접에 참여하는 모든 면접관들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리고 면접에 들어가더라도 상호 피드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들이 잘 이루어지고 잘 기록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용 철학의 원칙은 We build with exceptional talent only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채용에서 타협 없는 채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괜찮은 인재를 채용하지 않고 반드시 뛰어난 인재를 채용한다. 그리고 조직 기준을 높이는 채용을 한다. 그리고 문화적 적합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의 단기적인 성장이 아니라 장기 성장성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4가지 채용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 4가지 기준의 채용을 했을 때 저희가 실제로 면접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 재직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면접관에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CEO도 참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팀원 레벨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모든 면접관들이 동등하게 가지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에 있어서 저희가 나더핏이라는 등급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누구라도 이 나더핏에 대한 등급을 평가하는 경우 CEO가 합격 의견을 내더라도 저희는 대상자를 탈락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하는 이유는 타협 없는 채용에 대한 기준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조직 기준을 높이는 채용이라는 검증의 도구도 있습니다. 왜냐면 소속 팀원들이 이 후보자를 바라본다고 쳤을 때 우리 팀에 필요한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 팀의 영향을 높여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과 협업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용의 기준에 있어서 이런 좀 높은 기준을 가져가는 이유는 density, 그러니까 인재 밀도 때문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인원들을 채용을 실제로 해봤고 저희가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팀의 현재 역량 수준하고 비슷한 인재를 채용했을 때, 그리고 더 나은 인재를 채용했을 때, 혹은 팀의 역량보다 조금 부족한 인재를 채용했을 때 다양한 현상들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네, 팀의 현재 역량 수준하고 비슷한 사람을 채용했을 때는 팀은 비슷한 성과를 냈습니다. 왜냐면 비슷한 역량 수준을 보유한 사람을 채용한다는 거는 손을 던다는 의미와 같거든요. 근데 그 팀이 그것 때문에 유의미한 성과를 내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건 타협한 채용인데, 팀이 급하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당장 부족하거나 이랬을 때 타협한 채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경우 팀의 역량 수준보다 낮은 사람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팀원들은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그 낮은 역량에 있는 사람들을 코칭하고 멘토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팀원들의 리소스가 더 많이 들게 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한 그 성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 그 성과 기준도 다들 낮아지는 어떤 현상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팀의 성과에 있어서, 이 채용의 기준에 있어서, 역량 수준이 낮은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은 팀의 성과를 저해하고 심지어 파멸로 이끄는 결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채용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답은 요겁니다. 나에게 맞는 회사는 무엇인가? 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세 가지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패는 이력의 흠은 아닙니다. 그러면 실패라는 건 성장의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나 면접에서 과거의 실패를 너무 감추라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자기의 기준은 뭐였는지, 그리고 나는 거기서 어떤 교훈을 배웠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게 더 의미가 있는 답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채용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나는 어떤 일에 몰입하는 걸 좋아하지? 혹은 나는 어떤 일을 재밌어 하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페이어는 경력의 스펙보다 그 사람이 어떤 문제에 몰입하는지를 주목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했던 일 중에 어떤 것들을 더 깊이 파고들었는지에는 사를 중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 그 일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게 저는 몰입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가장 몰입했던 일이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몰입이 성과로 연결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사람은 어떤 일에 몰입하고 싶어 하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랑 어떤 일을 해보고 싶겠구나 라는 것들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일의 의미입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일의 의미에 대한 생각을 해볼 계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일은 나한테 어떤 효용감을 주는 거지? 그리고 나는 이 일은 어떻게 재미와 보람을 주는 거지라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나는 이 일을 잘할 수 있어요 보다는 나는 이 일을 왜 합니다라는 전달이 더 의미 있는 답변이 됩니다. 그러면 일의 의미라는 건 동기부여의 근원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동기부여가, 내재적 동기부여가 있는 사람은 일을 오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채용의 실패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과 저희가 어떤 식으로 채용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채용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저희는 실패는 점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있는 서클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나는 왜 같은 실패를 하게 되지? 왜 나는 계속 실패를 하게 되지? 나는 거기서 무엇을 배웠을지 고민하게 되고, 나는 성장하고 있는 건가?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나?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 기간들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성장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용수철 같이 생긴 이 경험의 곡선들은 결국에 회고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리고 나는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거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점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페이어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는 않아요. 오히려 실패는 숨겨야 할 경험이 아니라 공유하고 복귀하고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페이어의 문화는 실패를 두려워하지는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설계되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많은 실패를 했고 그 실패를 통해서
개선하는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의 실패가 다음 기회를 만드는 자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애덤 그랜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하신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공은 얼마나 완벽에 가깝게 높이 도달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멀리 성장했는가에 대한 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노동부 산하 재단법인 교육의봄에서 좋은 채용 기업 인터뷰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민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고만장 웨비나의 발표자로 참석하게 돼서 정말 긴장되면서도 또 기쁜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저는 인사 실무를 직접 해본 경험은 없지만 지난 4년 동안 50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또 채용 전형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역량을 가진 인재를 찾고 계신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수많은 대화의 기록을 바탕으로 얻은 인사이트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의 흐름은 6가지 흐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재직하고 있는 교육의봄이라는 기관에 대한 소개이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의봄에서 담당하고 있는 좋은 채용 기업 찾기 인터뷰 사업에 대한 소개, 그리고 50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이야기한 선호하는 역량, 채용 단계별 특징, 좋은 채용, 역량 중심 채용의 효과, 마지막으로 인사 담당자들이 이야기한 교육적 메시지입니다. 먼저 제가 재직하고 있는 저희 기관 교육의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의봄이라는 기관 이름을 들으시고 기관명에 교육이 들어가는데 왜 채용에 대해서 다루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교육의봄은 고용노동부 산하 재단 법인이고요. 출신 학교에 의존하지 않는 기업의 채용 문화 확산을 비전으로 정부 수탁 연구 그리고 채용 관련 포럼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왜 교육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관이 채용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입시 경쟁과 그리고 사교육 과열 문제를 겪어왔는데 최근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4세고시, 7세고시라는 표현이 신문 기사에도 많이 등장할 정도로 어떤 경쟁의 시기가 지나치게 앞당겨지고 있다는 우려도 많은데요. 이런 사교육 과열 현상은 사실 학벌주의 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명문대를 나와야 한다라는 인식 아래에서 이른 시기부터 경쟁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기업의 채용이 출신 학교에 너무 의존하는 채용이 아니라 지원자의 역량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학교 교육은 입시 위주의 커리큘럼에서 벗어나서 좀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학생들은 입시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면서 교육의 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믿음 아래에서 좋은 채용, 역량 중심 채용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기록하고 또 사회에 널리 알리는 인터뷰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채용 기업 찾기 캠페인은 출신 학교보다 실질적인 역량을 중심에 두고 채용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기사로 또 콘텐츠로 구성해서 사회에 전달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업 섭외부터 인터뷰 진행, 그리고 내용 정리와 발행까지 전체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간의 기록 속에서 얻은 인사이트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인터뷰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채용 기업 찾기 인터뷰는 2022년 3월 지마켓을 시작으로 해서 2022년도에 15개 기업을 진행했었고요. 2023년도에는 16개 기업,
2024년도 15개 기업. 네, 올해는 GS 리테일, 네이버를 비롯해서 현재까지 8개 기업을 인터뷰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케아에도 다녀왔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재치를 부리고 싶어서 이번 제 발표 부제를 인사 담당자 온 더 블럭이라고 이름 지어 봤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TV 프로그램 유키즈 온 더 블럭을 오마주해 보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50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이야기한 선호하는 인재, 선호하는 역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50번째 기업 인터뷰를 마치고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키워드 네트워킹 분석을 해보니까 6가지 역량이 좀 수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6가지 역량으로 정리된 것이 공감적 협력과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력, 성장 욕구, 자기주도 실행력, 내면적 윤리, 그리고 고객과 서비스에 대한 애정이었습니다. 빈도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공감적 협력이 37번 언급돼서 가장 많았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 성장 욕구가 이렇게 뒤를 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뷰 50개 기업까지 인터뷰했을 때 분석한 건데 그 한 기업에서 여러 가지 역량을 말씀을 해주셔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복으로 체크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37번 이야기된 공감적 협력과 소통이었습니다. 공감적 협력과 소통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다름을 존중하고 또 신뢰 속에서 함께 일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여 있지만 인사 채용 담당자님마다 어떤 생동감 있는 표현들 또 사례들을 몇 곳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스펙터에서는 내일이 끝났어도 옆에 동료가 오늘따라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만 보고 있으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을 선호한다고 하셨고요. 저도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많이 애용하는 기업인데 소카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쉽게 다가가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을 선호한다고 하셨습니다. 매출 관리 등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사업을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는 한국신용데이터는 자신이 한 행위를 기록하고 또 이를 투명하게 공유해서 솔직한 피드백을 통해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는 분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브일에서는 개인이 아닌 팀으로 일하는 위력과 디스어그리 그리고 커밋을 해내어 결과를 내실 수 있는 분을 찾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역량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인데요. 네, 제가 바꿔놓지는 못했는데 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인지적 유연성입니다. 맥도날드는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스스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그렇게 가진 전략을 어떻게 일에 적용할 수 있을지 파악하는 자세를 가지신 분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멘토는 직무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문제 상황이 있을 때 가설을 가지고 실험하면서 정답에 가까워지는 실험적 사고를 가지신 분을 찾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경영 전략, 마케팅, 그리고 인사 채용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는 가인지 컨설팅 그룹은 어떤 조그마한 언덕, 어떤 힘든 점이 있어도 금방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큰 언덕이 나와도 어떻게든 넘어서서 결과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높은 언덕을 넘어가서 결과를 만드는 집요한 인재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장 욕구인데요. 성장 욕구는 지속적인 노력과 집중으로 스스로를 발전하려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핑크퐁 컴퍼니는 자율과 책임이 부여되는 환경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찾는다고 말씀하셨고요. 제네시스랩은 정해진 방식보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법을 아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자기주도 실행력입니다.
자기주도 실행력은 자신이 정한 방향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실천해 나가는 자세인데요. 요즘엔 달팽이 크림으로 유명하죠. 닥터지를 운영하고 있는 고운세상 코스메틱은 월급만큼만 일하고 퇴근해서 고용관계에 종속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문성과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진 건강하고 자유로운 1인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을 선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들리는 수동적으로 업무를 하기보다는 자기주도적으로 진심을 다해 업무하는 Y를 생각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셨고요. 한백은 해외 진출까지 한 기업인데요. 전기가 지나다니는 길, 송전선로를 만드는 기업인데 99.5%와 99.95%의 차이를 아시는 분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이는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계 외과의사 아툴 가완디가 쓴 체크리스트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낭포성 섬유종이라고 췌장과 폐에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는 병인데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재활 운동이 있대요. 그 재활 운동을 안 했을 때의 생존 확률은 99.5%, 했을 때의 생존 확률은 99.95%인데 이게 하루를 했을 때, 안 했을 때의 차이인데 이것을 365일 안 했을 때 그리고 365일 했을 때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하루에 0.45%의 차이인데요. 1년을 매일매일 재활운동을 했을 때의 생존 확률은 83%였고요. 안 했을 때의 생존 확률은 16%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백은 전기를 다루고 있는 일을 하다 보니 어떤 작은 실수가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디테일을 챙겨서 일의 밀도를 높이고 또 완성도 있게 일하시는 분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면적 윤리인데요. 내면적 윤리는 윤리적인 기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는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로 돈을 다루는 은행이거나 또 공기업권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던 역량이었습니다. EBS는 공적 영역에 대한 책임감, IBK 기업은행은 신뢰와 책임,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수출 마케팅, 인력 양성 등의 지원을 해주는 곳인데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신뢰롭고 청렴하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뉴닉, 온다, 티오더, 한솔홀딩스, 참약사는 책임감 있는 인재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객과 서비스에 대한 애정인데요. 말 그대로 고객과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애정을 가지신 분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디셈버앤컴퍼니는 내가 하는 서비스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을 찾는다고 말씀하셨고요. 라라스윗은 천천히 성장하더라도 건강한 아이스크림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버즈빌과 코리아세븐, 네이버, GS 리테일은 고객이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할지 또 고객이 어떤 점을 불편할지를 많이 생각해보는 고객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를 선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6가지 카테고리이고요. 기타도 있었는데요. 당근마켓, 또 3빌리언, 데이원 컴퍼니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지적 겸손을 갖춘 인재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국남부발전, 빌리에서재, 티오더, 레브잇은 직무 관련 역량과 경험을 갖추신 분을 찾는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기업에서 이렇게 선호하는 인재를 어떻게 찾을지 채용 프로세스 상에서의 특징을 말씀드릴 텐데요. 기업마다 그리고 직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프로세스의 채용 과정을 진행하고 계신데
네, 제가 인터뷰했던 50개 기업들은 어떤 채용 프로세스 상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례는 인터뷰를 진행했던 시점의 일이어서 현재는 조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 서류 전형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인터뷰했던 기업 중에 58%는 자유형식 이력서를 활용하고 있었고요.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기업이 20%로 총 78%의 기업이 출신 학교를 요구하지 않는 서류 전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22%는 정형화된 이력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출신 학교를 적는 칸은 있지만 그것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진 않고 참고 요소로서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희 교육의 봄에서는 기업이 입사 지원서에 불필요한 스펙들을 제거해서 취준생들이 꼭 필요한 스펙만을 준비하고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자 하는 운동인 스펙 다이어트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솔그룹에서는 지주사인 한솔홀딩스를 비롯해서 한솔제지, 한솔로지스틱스, 그리고 한솔홈데코까지 스펙 다이어트 기업으로 참여해서 입사 지원서에 불필요한 스펙 기재란 5개를 제거를 했는데요. 외국어 활용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수상 경력, 교육 이수 사항, 그리고 학내외 활동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전공 필기 시험, 인적성, 역량 검사 프로세스인데요. 네, 실시 안 하고 있는 기업이 58%로 가장 많았고 또 필기 인적성 검사를 하고 있는 기업이 22%, 또 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20%였습니다. 공기업들에서 필기 전공시험 NCS 전형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공기업에서 전공 필기시험 그리고 NCS 전형을 진행하고 있었고 고운세상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 다음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100% 온라인 역량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EBS는 서류 전형을 폐지하고 1차에서 지원자 전원 AI 역량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출신 학교와 업무 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 둘의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서류 전형은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1차에서 지원자 전원 AI 역량 평가를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인성검사, 적성검사가 아니라 네이버의 조직 문화와 또 지원자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초점을 맞춘 기업 문화 적합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과제 전형인데요. 개발자 같은 테크 직군, 그리고 디자이너 같은 일부 직군, 그리고 상황에 따라 과제 전형을 진행하는 곳이 72%였고요. 전 직군에서 과제 전형을 필수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28%였습니다. 코리아 세븐은 면접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지원자분이 지원한 그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신지 또 확인해보는 레포트 전형을 진행하고 계셨고요. 한국신용데이터는 서류 전형 이후에 캐주얼톡 그리고 과제 전형 순서대로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계신데 캐주얼톡은 각 직무의 리드와 후보자가 1대1 커피챗을 하면서 커피챗을 하는 전형인데 이 과정에서 지원자분의 또 관심사를 캐치하고 또 캐치한 것을 바탕으로 문제은행 형식이 아니라 지원자 맞춤형 과제를 드리는 형식으로 과제 전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면접 전형인데요. 2번 진행하는 곳이 84%, 그리고 3번 진행하는 곳이 10%, 그리고 1번 진행하는 곳이 6%였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미니 인턴을 운영하고 있는 오픈롤은 면접에서 나의 인생 그래프 그리기 그리고 육색 사고 모자 중에 어떤 것이 나와 가장 가까운지를 선택해보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육색 사고 모자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인간의 창조적 사고 능력 연구로 굉장히 유명하신 에드워드 드 보노 박사가 창조한 개념인데 각각의 모자가 의미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 중에 6가지 중에 어떤 것이 나와 가까운지를 선택해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대이원 컴퍼니는 보편적으로는 1차 면접은 실무진, 그리고 2차 면접은 대표나 임원진이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또 반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에서 기업 비전에 맞는 인재인지 임원이 먼저 확인을 하고 2차에서 최종 결정을 함께 일할 실무진이 내리는 구조인데요. 내가 오케이 하면 이 사람이 내 옆자리에 와서 바로 일하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좀 더 직무 역량을 좀 더 정확하게 보게 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임원, 팀장님이 면접에 참여하시는데요. 지원자분이 입사를 하게 될 시에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로서 앞으로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다른 직군 그리고 또 다른 팀과 협업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제3자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런 형태로 면접을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채용 프로세스 상에서의 특징은 여기까지인데요. 프로세스 상에서의 특징은 아니지만 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남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탈락자에게 자세한 피드백을 주는 보듬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필기 전형, 면접 전형 등에서 어떤 점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부족했는지, 또 반대로 어떤 점은 또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또 잘 하셨는지를 분석해서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피드백을 드리는 보듬 채용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데이원 컴퍼니는 실패자 트랙을 따로 두었는데요. 목표에 도전한 경험과 그 과정에서 실패를 통해 성장한 사람들을 위한 트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HR 조직 관련해서 특이점이 있던 기업도 있었어요. 고운세상 코스메틱은 성장지원실이라고 해서 홍보 조직과 HR 조직이 같이 일하고 있는 구조였는데 이렇게 함께하는 이유는 구직자를 위한 고용 브랜딩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채용 사이트에서 그냥 딱딱하게 팩트만 알리는 것보다는 고운세상 코스메틱 구성원들의 보이스로 좀 더 친근하고 또 부드럽고 사실감, 현장감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런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좋은 채용의 효과, 역량 중심 채용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구성원의 다양성 증가, 그리고 좋은 역량을 가진 인재 채용, 직무 적응과 몰입 향상, 퇴사율 낮음, 목표 인원보다 더 채용이 있었습니다. 네, 구성원의 다양성 증가가 제일 많았고요. 네, 좋은 역량을 가진 인재 채용, 직무 적응과 몰입 향상 순서였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메디쿼터스는 다양성 확보를 통해서 제가 할게요. 메디쿼터스는 학력과 출신 학교가 다양하게 분포됨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조화로움과 그리고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하셨고, IM 데이터 시스템에서는 그 개발자 출신 인사 담당자 분이셨는데요. 공대 출신으로서 개발자들에게 부족한 점으로 늘 얘기하던 발표력과 자기 표현력 같은 부분이 비전공 출신 구성원들과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엠픽셀은 신입 공채를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3개월 수습기간에 직무평가를 하면 경력직 분들도 대략 90점대 초반 점수대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공채로 선발되신 분들의 평균 점수가 95점 이상으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채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쿠텐 심포니 코리아는 우리 회사에는 스펙과 상관없이 일을 잘하는 분이 정말 많다고 하시면서 모든 기업이 이런 분들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OPGG인데요. 회사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셨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는
공공기관도 예전처럼 들어오면 안 나가는 상황이 있는데 작년에 입사한 신입사원 퇴직률이 상당히 낮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G마켓은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셨는데 지원자 수가 약 2.5배 늘었다고 하시면서 목표했던 채용 인원보다 120% 정도 더 채용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채용, 역량중심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릴 부분은 인사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교육적 메시지 파트입니다. 저희 인터뷰의 제일 마지막 질문이자 또 시그니처 질문이기도 한데요. 실제 기업의 채용 현장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교육적 메시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이 교육적 메시지도 6가지 범주로 수렴이 되었는데 도전과 경험의 확장, 자기 이해와 성찰, 신뢰와 지지, 창의적 사고와 탐구, 사회적 시야 확장, 질문하는 역량 기르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빈도수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고요. 각 메시지가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로 표현되었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것은 도전과 경험의 확장이었어요.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의 장을 열어주고자 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핑크퐁 컴퍼니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시켜야 될까라는 고민은 내가 이력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라는 질문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때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아이 스스로 찾도록 기다려주고 그 왓을 참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경험들을 시켜주고 또 서포트 해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다 하셨습니다. 가인츠 컨설팅 그룹은 시험 점수를 줄을 세워서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성공 경험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YOLO에서는 취업 박람회에 부모님과 함께 와서 부모님께서 직접 연봉이 얼마냐, 근무지는 어디냐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로 자식이 걱정되는 마음에서 하셨을 텐데 20살 이후부터는 성인이고 또 성인은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계속 온실 안에 있기만을 바라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또 언젠가는 온실 밖으로 나갈 텐데 혹독한 추위도 씩씩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스스로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자기 이해와 성찰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당근은 좋은 진로란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이 3가지의 함수값이 가장 높은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주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진로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우리는 훨씬 더 몰입을 할 수 있고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여기에 가중치를 높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요즘에 저당 아이스크림, 저칼로리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라라스윗은 학창 시절에 오답노트를 쓰듯이 나의 스스로의 생각과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답노트를 쓰는 것처럼 작성을 하는데 어떤 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보다는 내가 이 과정에서 어떤 점을 잘했는지 또 어떤 점은 아쉬웠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가면 나중에 아이의 역량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3번째는 아이에 대한 신뢰와 지지인데요. 두들리는 꿈은 직업이 아니고 아이들이 진짜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네시스 랩은 우리 사회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회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과거에 했던 성공의 방정식을 그대로 답습해 왔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변곡점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과거의 정답을 뛰어넘으려는 용기가 필요한데 사회적으로 그 용기를 응원하고 또 지원해줘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사고와 탐구입니다. 어떤 정해진 공식을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문제를 정의해보고 또 스스로 탐구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어떤 식상한 표현이 될 정도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다에서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오지선다 정답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많은데 공식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식을 정의해보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디셈버 앤 컴퍼니는 어린 시절부터 어떤 자그마한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호기심 있게 관찰을 해보면서 나라면 이렇게 한번 바꿔볼 텐데 하는 조그마한 시도를 많이 해보고 또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로 만들면 나중에 정말 나만의 강력한 무기가 되고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다 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사회적 시야 확장인데요. 아이들의 시야가 더 이상 학교에 머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과 또 사회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한국 축산 데이터는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과 직군은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과 또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 미래 사회에 진출할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씀 남겨주셨고요. 가인지 컨설팅 그룹은 아이들한테 어떤 사회의 페인 포인트를 보게 해서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 진짜 값어치 있게 인생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질문하는 역량 기르기인데요. 이제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역량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 요즘 AI 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때마다 좋은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지,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저도 질문하는 역량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번개장터는 앞으로는 AI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AI를 잘 활용해서 업무 생산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좋은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자녀들과 함께 질문하고 또 답을 찾아가는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페이히어에서는 단순히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것은 AI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될까?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은 사람밖에 못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만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타도 몇 가지 있었는데요. 버즈빌에서는 아이들이 노는 것만 잘 배워도 파워풀한 역량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이거 하자 라고 다른 아이들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끼리 또 얘기를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좀 룰을 바꿔보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또 게임이 진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파워풀한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고운 세상 코스메틱은 또 도전과 경험을 한 후에 이것이 휘발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경험들이 연결이 되면 나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지 또 어떤 것을 주로 노력했었는지 그 안에서 별자리처럼 보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티오더는 금방 그만두지 않고 계속 구체화시키면서 발전해 나가는 진득하게 물어지는 뚝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앞서서 소개한 채용 과정에서의 어떤 역량들과 그리고 교육계에 당부하는 역량들을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원하는 공감적 협력과 공감하며 또 소통하는 역량은 어린 시절부터 신뢰와 지지 속에서 성장하고 또 자기 이해와 성찰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배울 때 길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은 질문하는 힘을 가지면서 또 창의적 사고와 탐구를 할 수 있을 때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이 길러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성장 욕구도 자기 이해와 성찰을 바탕으로 도전과 경험이 확장되었을 때 가능해질 것입니다. 저희 기관의 캐치프라이즈가 채용이 바뀐다, 교육이 바뀐다인데요. 지금 이 웨비나를 보고 계시는 HR 전문가 분들께서 채용 과정에서 출신 학교 이름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지원자의 깊이 있는 경험과 또 역량들을 더 중요하게 보실 때 교육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은 점수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또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드는데 좀 더 노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올해 저희 재단법인 교육의 봄에서 역량 중심 채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모아서 소개하는 좋은 채용 기업 찾기 사이트를 오픈을 했는데요. 사이트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메인 페이지에서 교육의 봄이 직접 발굴해서 인터뷰한 기업들을 보실 수 있고요. 해당 기업의 로고를 클릭하시면 인터뷰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어워즈에서 수상한 기업들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또 요즘에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 보고서에서 학연, 학벌, 그리고 출신 학교로 채용 과정에서 차별하지 않겠다라고 명시해 놓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도 찾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또 기업 검색을 클릭하시면 좋은 채용 기준, 그리고 지역, 업종에 따라서 기업을 선택해서 검색을 할 수 있고요. 또 역량 중심 채용을 하는 기업들을 알고 계신다면 또 이렇게 추천을 해주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용톡톡은 채용 트렌드와 뉴스를 저희가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관련 소식들을 보실 수 있고요. 비전과 임팩트는 저희 사이트에 대한 비전과 임팩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공지에서는 저희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드릴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공간인데요. 기업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좋은 채용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저희 사이트에 게재가 되고요. 우수 인재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청년 구직자가 지금 약 8천여 명 정도가 됩니다. 또한 좋은 채용 기업 인증 서비스도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이트는 이렇게 QR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혹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좋은 채용 기업 찾기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링크드인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링크드인을 통해서 인터뷰도 요청해 주시고 또 커피챗도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터뷰와 커피챗 요청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